안녕하세요. 2020년 여름 계절학기 이미지와 상상력을 수강하는 기계공학과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구 주제 중 이미지란 무엇인가, 사진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진을 찍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인 카메라 바디와 렌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본 후 사진의 밝기인 노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사진의 구도와 빛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사진의 의미를 담는 것에 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그림에 비유한다면 카메라 바디는 도화지, 카메라 렌즈는 붓, 빛은 물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카메라 바디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렌즈 교환식 카메라인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 바디와 렌즈가 일체형인 컴팩트 카메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는 컴팩트 카메라에 속합니다. 이것은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빨간색은 카메라의 센서, 파란색은 거울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저 거울이 없기 때문에 미러리스라고 불립니다. DSLR은 렌즈로 들어온 빛을 촬영자가 뷰파인더로 직접 보게 되고 미러리스는 센서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처리한 화상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방식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그 차이는 사용자마다 달라집니다. 컴팩트 카메라의 경우 상을 보는 원리는 미러리스와 동일합니다. 이번엔 카메라 렌즈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각 렌즈, 망원 렌즈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빛이 렌즈에서 굴절되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센서까지의 거리를 초점거리라 하는데 이 거리가 짧으면 화각이 넓어져서 광각 렌즈가 되고 이 거리가 길면 화각이 좁아져서 망원 렌즈가 되는 것입니다. 초점거리 50mm를 기준으로 이보다 짧으면 광각, 이보다 길면 망원 렌즈로 분류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됩니다. 표준 화각인 50mm는 사람의 시야각과 비슷하고 광학적으로 설계가 쉬워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광각 렌즈는 주로 풍경사진, 망원 렌즈는 주로 인물사진에 사용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여러 렌즈가 탑재돼서 나옵니다. 이 사진은 아이폰 11 프로의 렌즈 구성인데요. 초점 거리가 각각 52, 26, 13mm로 구성된 3개의 렌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리개라고 표시된 F값이 같이 보이는데 사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후에 조리개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엔 노출의 3요소입니다. 노출이란 카메라의 센서를 빛에 노출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빛의 양을 조절하는데 조리개, 셔터 속도, 감도 3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빛을 사진을 물컵이라고 생각하면 조리개는 수도꼭지의 크기, 셔터 속도는 수도꼭지를 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리개가 많이 열릴수록, 즉 수도꼭지가 클수록 물이 많이 담기고 셔터 속도가 길수록, 즉 수도꼭지를 오래 열어둘수록 컵에 담기는 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이 3가지 요소는 각각 노출의 양 말고도 사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씩 담당하게 되는데 각각은 파트 설명에서 다루겠습니다. 노출의 3요소 중 첫 번째,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는 많이 열릴수록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 낮은 값을 가지며 낮은 값일수록 사진의 심도가 얕아집니다. 심도란 사진의 초점이 맞는 범위인데 심도가 얕으면 우리가 아는 아웃포커싱 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예시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이렇게 눈을 찌푸리시는데 눈꺼풀을 덮어 동공의 크기인 조리개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리개가 조여져서 심도가 깊어지고 멀리 있는 물체도 비교적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 사진은 조리개 값이 높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메타데이터를 보시면 F값이 18인데 조리개 값이 높기 때문에 심도가 깊어 가까이 있는 물체부터 멀리 있는 물체까지 골고루 초점이 맞습니다. 이 사진은 조리개 값이 낮은 사진입니다. F값이 1.8로 낮고 심도가 얕아 초점이 맞은 부분만 선명하고 다른 거리의 물체들은 아웃포커싱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조리개 값은 주로 풍경사진에 활용됩니다. 풍경사진의 특성상 넓은 범위에 골고루 초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리개 값을 높여서 촬영하게 됩니다. 이 사진의 조리개 값은 13입니다. 낮은 조리개 값은 주로 인물사진에 활용됩니다. 배경이 흐려지면서 배경과 피사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이 사진은 조리개 값이 1.2입니다. 노출의 3요소 중 두 번째, 셔터 속도입니다. 셔터 속도는 느릴수록 많은 빛을 담게 됩니다. 셔터가 오래 열려 있으면 노출되는 빛이 많아져 사진이 밝아집니다. 셔터 속도는 노출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사진의 흔들림 정도를 결정합니다. 촬영자나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흔들림 없는 사진을 얻기 위해 빠른 셔터 속도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나는데 셔터 속도가 100분의 1초라면 셔터가 찰 하고 칵 닫히기까지 시간이 100분의 1초라는 뜻입니다. 빠른 셔터 속도를 필요로 하는 사진 중 대표적인 예시는 스포츠 사진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으려면 셔터 속도를 빠르게 설정하고 촬영해야 합니다. 이 연고전 농구 경기 사진의 셔터 속도는 800분의 1초네요. 떨어지는 물방울 등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도 빠른 셔터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진의 셔터 속도는 640분의 1초입니다. 2018년 연고전 럭비 승리 장면을 담았습니다. 반대로 셔터 속도를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30분의 1초의 느린 셔터 속도로 사람들에게 블러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 사진의 셔터 속도는 20분의 1초가 아니라 20초입니다. 20초 동안 센서를 빛에 노출시키면서 카메라는 삼각대에 고정해 두고 제가 스파클러를 들고 움직이면서 글씨를 썼습니다. 노출의 3요소 중 마지막, 감도입니다. 영어로는 ISO라고 하며 감도가 높을수록 사진은 밝아집니다. 예전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필름에 감도가 붙어 나와서 필름에 따라 감도가 달라졌지만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도가 높으면 어두운 곳에서도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높은 감도는 노이즈를 발생시킵니다. 사진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ISO, 감도죠. ISO 값 100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노이즈 없이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이 사진은 ISO 10만으로 촬영했습니다. 사진에 자글자글하게 노이즈가 많이 끼어 있죠. 사진첩의 옛날 사진들을 보시면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끼인 사진들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노이즈 억제력이 좋아져서 요즘은 이 정도로 노이즈가 심한 사진은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노출의 3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진의 노출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노출의 3요소를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전면 카메라와 셀카 앱을 사용해서 셀카를 찍으면 사진이 조금 흔들리고 비교적 노이즈가 많이 끼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광량 부족입니다. 카페는 실내보다 빛이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빛을 많이 담기 위해서 촬영할 때 셔터 속도가 느려지고 ISO 값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 성능 차이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보다 조리개가 많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셔터 속도가 느려져야 되고 노이즈 억제력이 낮아서 위와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셀카 앱도 영향을 줍니다. 인물 사진의 경우 일반적인 사진보다 조금 밝은 사진이 더 예뻐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셀카 앱은 기본 카메라 앱보다 사진을 조금 더 밝게 찍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밝은 사진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실내에서 촬영 시 셔터 속도가 느려지고 감도가 높아져서 사진이 흔들리고 노이즈가 생겨서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출 보정입니다. 촬영자가 사진을 어느 정도로 밝게 찍을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왼쪽은 카메라, 오른쪽은 스마트폰의 노출계입니다. 노출계를 높여서 사진을 찍으면 더 밝은 사진이 찍히겠죠? 사람의 눈과 달리 카메라는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의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DR,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데요. 카메라의 DR을 벗어나는 부분은 사진에서 하얗게 또는 까맣게 날아가 버려서 무슨 색인지 알 수 없게 표현됩니다. 이 사진은 노출계를 높여서 찍은 아카라카 사진입니다. 명부인 하늘의 파란색은 표현됐지만 안 부인 사람들의 파란 티셔츠는 모두 날아갔죠. 이 사진은 비슷한 장면을 노출계를 낮춰서 찍은 사진입니다. 안 부인 파란 티셔츠는 잘 표현이 됐지만 명부인 하늘의 파란색은 모두 하얗게 날아갔네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을 HDR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의 약자로 순간적으로 노출이 다른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합성해서
명부와 안부를 모두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적용이 돼서 촬영을 하고 난 뒤에 사진 속성 보시면 HDR이라고 표시되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진이 HDR 사진입니다. 앞에서 봤던 사진들이랑 다르게 명부와 안부의 색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의 구도입니다. 구도는 사진의 첫인상이며 선, 형, 명암, 색채, 각도, 방향, 시선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어쩌면 사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발표에서는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들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도의 3요소 중 선입니다. 직선은 힘과 강직한 이미지, 곡선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줍니다. 이 사진은 연고전 축구장 사진인데요. 축구 골대의 직선과 경기장 지붕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촬영했습니다. 명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는 피사체의 입체감을 살리며 사진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평과 수직입니다. 수평이 맞는 사진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수평만 잘 맞춰 찍으면 어느 정도 편안한 사진이 됩니다. 이 사진은 우천으로 취소됐던 2018년 대동제 사진입니다. 수평을 맞춰 직선들을 담아내서 힘있고 답답한 이미지를 나타내려 했습니다. 역시 우천으로 취소됐던 대동제 사진입니다. 다음은 3분의 구도입니다. 1대 1.618 황금 비율로부터 파생된 개념이며 요즘은 너무 널리 쓰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등에서도 촬영할 때 3분할 구도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다 생겼죠. 프레임 안에 가로 세로를 3등분하는 직선을 그을 때 생기는 4개의 격자점에 주요 피사체를 위치시키면 안정감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전데요. 좌상단 격자점에 피사체 제 미간을 위치시키고 우측 3분의 1에는 담장을 둬서 정석적인 3분의 구도로 촬영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선 구도입니다. 의도적으로 수평을 파괴하면 안정적이지 않은 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모델에게 걸어달라고 부탁했고 그 모습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사선 구도로 기울여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런 동적인 느낌 때문에 자동차 홍보 사진 같은 걸 보시면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는 사진은 대부분이 기울여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반대로 자동차가 서 있거나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수평이 맞는 사진이 대부분입니다. 사선 구도는 웅장함과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선 구도로 반포대교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소실점 구도는 직선들이 만나는 점을 이용해서 원근감을 극대화시키는 구도입니다. 프레임의 중앙으로 직선들이 모여서 원근감을 주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려 그곳을 향해 전진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아카라카 백양로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소실점 2개가 프레임 바깥쪽에 위치한 사진입니다. 피사체의 웅장함을 잘 나타낼 수 있으며 주로 건축물 사진 등에 많이 쓰이는 구도입니다. 프레이밍은 사진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넣는 구도입니다. 피사체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벽제역이란 폐역인데요. 터널과 풀을 이용해서 피사체에게 집중되는 사진을 얻었습니다. 아래 기찻길까지 더 이어져 있었다면 소실점 구도도 함께 활용할 수 있었겠네요. 학교 논지당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위쪽의 단풍잎과 아래쪽의 울타리를 프레임의 역할로 사용해서 피사체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사진을 얻으려 했습니다. 사진은 빛을 담는 예술로 빛의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빛의 각도에 따라 순광, 사광, 측광, 역사광, 역광 5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정면에서 비추는 빛, 순광입니다. 가장 정직한 빛이며 색채와 디테일이 살아나지만 빛이 피사체의 굴곡을 모두 눌러버려서 입체감이 적어집니다. 스튜디오 촬영이나 제품 사진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이 사진은 우측 45도의 사광과 정면의 순광, 이중광원을 이용해서 촬영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광입니다. 45도 각도에서 비추는 빛이며 입체감이 살아나서 인물 촬영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빛이 너무 강하면 사진의 대비가 높아져서 지나치게 강한 이미지의 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측광은 카메라와 90도 각도로 비추는 빛입니다. 표면 질감 표현에 적합하며 무겁고 거친 느낌을 줍니다.
느와르 장르 영화 포스터 같은 거 촬영할 때 측광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소실점 구도로 피사체의 얼굴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측광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다음은 역사광입니다. 피사체 주변에 밝은 띠인 할레이션이나 사진 우측 아래 보이는 플레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피사체가 비교적 어둡게 표현되지만 잘 살리면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빛입니다. 마지막은 역광입니다. 피사체의 노출 조정이 가장 어렵고 프레임 내의 대비가 매우 심해 카메라가 초점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인물 사진에서 역광은 피해야 하는 빛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난이도가 높지만 역광은 잘 소화한다면 가장 멋진 빛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질감 표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에 담긴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동아리에서 19, 29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을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모두 19살과 29살 사이의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19살과 29살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제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19살 저의 모습을 가장 사실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하려 했던 사진입니다. 교복을 입고 펜을 들고 있지만 공부가 하기 싫었고 다른 것에 더 흥미가 있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모델에게 표정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을 본다면 누구라도 바로 사진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은 회상이라는 키워드로부터 나왔습니다.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모델 둘을 유리창 안쪽과 바깥쪽에 위치시키고 마주본 채로 촬영해 29살의 내가 19살의 나를 돌아보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기억이 또렷하지 않은 채 그 시절을 돌아보는 모습이기에 낮은 조리개 값을 이용해서 유리창 너머 과거의 나의 모습은 아웃포커싱 시켜서 표현했습니다. 이 사진은 성장이라는 키워드에서 나왔는데요. 세 점의 사진 중에서 가장 은유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 19살에서 29살로 성장하는 모습을 모델과 장미꽃을 활용해서 표현했습니다. 분홍색 장미꽃은 아직 덜 성숙한 19살의 나로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보다는 가슴이 시켜서 하는 무모하지만 어쩌면 열정적이었던 모습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빨간 장미꽃은 29살의 나로 이제는 가슴이 시켜서 하는 일보다는 머리로 조금 더 계산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나타냈습니다. 29살의 나는 예전의 나보단 아는 것도 많아지고 생각도 깊어졌지만 어쩌면 조금 계산적이고 속물적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19살의 저를 떠올리면서 촬영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깔끔한 흰 배경에서 피사체를 정직하게 비추기 위해 빛은 순광을 사용했으며 가슴속의 열정, 머릿속의 생각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그림자를 활용했습니다. 2020년 여름 계절학기 이미지와 상상력, 이미지란 무엇인가? 사진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발표한 발표자 기계공학과 박준성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